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222페이지, 이제 예근 들어갑시다. 예근. 예근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미리 말린다, 이 말이지. 예근, 미리 말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확을 하면 저장하기 전에 미리 말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실을 일단 수확했을 때, 습기가 많이 차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이제, 그 수확할 때 상처가 좀 난 부분에, 특히 또 습기가 많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곰팡이균이라든지, 나머지 병원균이 상당히 침해하기가 쉽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확 후에, 자, 부패를 방지해야 되겠다. 방지하기 위해서 수확하면은 수확 후에 말린다. 미리 좀 말린다. 예근한다. 말리는데 주로 어떤 조건으로 말리는 게 좋냐면은 통풍이 양호하고 그늘진 곳에서 건조시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한다. 통풍이 양호하고 햇빛은 없는 그늘진 곳. 통풍이 양호하고 그늘진 곳에서 건조시킨다. 이것을 우리는 예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확 후에 통풍이 양호하고 바람이 좀 잘 통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습기를 많이 제거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바로 직사광선을 쬐는 것보다는 그늘진 곳이 좋겠다. 그래서 직사광선을 쬐는 공에는 결국은 정산을 활발하게 일으키고 또 호흡을 활발하게 일으키고 해서 양분의 소모가 많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그늘진 곳에서 말려주는 게 좋겠다. 이걸 우리는 예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예근을 통해서 일단 곰팡이와 과피, 흑변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부패가 되지 않도록 해준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이런 예근을 통해서 곰팡이균이 침범하는 이런 것들을 예방해 주게 되고 습도를 줄여주니까 그죠? 예방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과피, 흑변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과피가 흑변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과일의 표면이 흑색으로 변하는 거지. 과피 흑변. 그러면 이런 과피 흑변은 주로 저온 과습일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피 흑변은 주로 저온 과습에서 발생. 자, 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과피 흑변은 저온 과습에서 발생된단 말이에요. 저온 과습에서. 그러니까 습기가 많단 말이에요. 습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과피 흑변이 발생될 수가 있죠. 그러면 예근을 해준다 말이야. 예근을 해서 미리 건조시켜준다. 그러면 과습의 조건을 제거시켜준다. 이런 이야기지, 그지? 그러니까 과피 흑변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시켜줄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과피 흑변을 예방시켜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2페이지에 예건에서 2번, 3번 한번 봅시다. 2번에 보니까 마늘의 경우 수확 직후의 수분 함량이 85% 정도로서 부패하기 쉬운데 일단 수분 함량을 65%까지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랬다. 그래서 마늘을 예근해 준다라고 할 때 일단 수확 후에 마늘의 수분 함량이 약 85% 정도 되는데 이걸 어느 정도까지 수분 함량을 떨어뜨려 주는 것이 예근 단계에서 필요하냐? 65%까지 감소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늘은 예근을 통해서 수분 함량이 약 65% 정도까지 되도록 이렇게 예근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그게 예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니까 맹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맹아다라고 하는 것은 움이 돋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수확을 했는데 그걸 이제 저장을 하는 단계에서 움이 돋을 수가 있어. 맹아가 돋아날 수가 있어. 움이 돋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움이 돋으면은 저장성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원해산물을 우리가 수확을 했다. 그럼 그 영양분이 있는데
이 영양분이 움이 돋아서 생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소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양분이 소모되면은 원액 산물로서의 품질은 팍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런 맹화를 억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움도듬을 억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특히 이런 거 고구마, 감자, 마늘, 양파 등에서 저장 중에 맹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맹화가 발생될 경우에는 그만큼 영양분의 소모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맹화를 억제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보니까 223페이지 메뉴에 양파, 마늘, 감자, 고구마 등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 휴면이 끝나면 싹이 트서 상품 가치가 급격히 저하되므로 맹화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 왜 맹화가 나오면, 다시 말하면 움이 돋으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네. 그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그만큼 영양분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맹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럼 맹화를 억제하는 방법에 얘기해 보니까 마하를 살포한다라든지, 그래서 MH가 마하라고 읽습니다. 마하를 옆면에 살포한다라든지 또는 방사성 처리 등을 통해서 맹화를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정도의 수준은 좀 알 필요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맹화를 억제한다라고 하는데, 맹화 억제제의 사용을 통해서, 맹화를 억제하는 방법은 첫째, 맹화 억제제를 사용해서 맹화를 억제시킬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방사선 처리, 방사선을 쨘다. 방사선 처리를 통해서 또 맹화를 억제시킬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맹화 억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생장 조절 때인 클로로프로팜 유제, 프로팜 유제라든지 또는 마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맹화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클로로프로팜 유제라든지 마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옆면 시비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맹화를 억제시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맹화를 억제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맹화 억제제로 사용되는 거 어떤 게 있느냐? 클로로프로팜 유제나 마하 같은 것이 있구나. 클로로프로팜 유제나 마하 같은 것이 맹화 억제제로 활용이 되는구나. 이 정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클로로프로팜 유제나 마하 같은 것이 맹화 억제제로 이용이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방사성을 처리하는데 적당한 방사성을 조사하면은 생장점의 세포 분열이 제거돼서 맹화의 발생을 억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방사선을 쪼아준다. 쪼아주는 걸 조사시켜준다. 조사라는 걸 뿌려준다. 이 말이에요. 조사시키면은 이게 이제 생장점의 작용, 생장점에서 생장점이 분열되면서 세포 분열이 되면서 생장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런 생장점의 세포 분열을 저하시켜 줍니다. 그래서 생장점의 세포 분열을 그만큼 억제시켜 준다. 자, 억제시켜 줌으로써 맹화의 발생을 억제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마하를 살포한다, 방사선 처리한다, 바로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마하는 맹화 억제제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클로로프로팜 유제도 마찬가지로 맹화 억제제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방사성을 조사함으로써 생장점의 세포 분열을 억제함으로써 맹화를 억제시켜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감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감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의 양이나 온도 같은 것을 반으로 줄여든다. 반으로 줄여드는데 걸리는 기간을 반감기라고 그럽니다. 반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원의 산물을 수확을 한다. 원의 산물을 수확을 하면 그 원의 산물에 품온을 낮추어서 저장해야만이 저장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온을 미리 낮추어주는 이런 활동을 예냉이라고 합니다. 예냉. 미리 냉각시킨다. 예냉한다 말이야. 미리 냉각시켜서 저장고에 보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예냉의
반감기 이런 걸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예냉의 반감기는 예냉을 할 때 몇 도씨까지 부문을 낮출 것이냐라고 하는 목표 온도가 있겠죠. 그 목표 온도까지 낮추는데 그 낮추는 온도의 반까지 낮추는데 걸리는 기간, 이걸 이제 반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보니까 이번에 원예 산물의 온도가 처음 온도에서 목표나 온도까지 반감되면서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반감기가 짧을수록 예냉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번, 3번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온도가 처음 온도에서, 다시 말해 품온입니다. 수학했을 때 품온에서 우리가 예냉을 시키는데 몇 도까지 온도를 낮추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겠죠. 그 목표의 반까지 낮추는데 소요되는 시간, 이것을 예냉의 반감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감기가 짧다 이 말은 그 반으로 온도를 탁 낮추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짧다. 짧다 말은 예냉의 속도가 빠르다, 늦다? 빠르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감기가 짧을수록 예냉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참고로 반감기가 한 번 경과됐다. 1회 경과됐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만큼이 진행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지금 현재 품원에서 우리 목표라는 품원이 요까지는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요까지 온도를 낮춰야 되겠는데, 한 번 반감됐다. 한 번 반감이단 말이야. 2분의 1. 그러면 전체 예냉 속도의 2분의 1이 예냉됐다. 이런 이야기지. 자, 2분의 1이 예냉됐는데, 반감기가 이제 2회 경과됐다. 한 번 더 경과됐다. 그러면 지금 여기 2분의 1만큼 예냉된 게 첫 번째고,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요만큼 남았죠, 요만큼 남은 것에 또 2분의 1이 반감기가 한 번 더 경과됐단 말이야. 더 경과되면 따라 2분의 1이 요만큼, 품온이 낮아졌다. 그러면 전체 얼마만큼 진행됐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그죠? 그러면 2분의 1은 4분의 2가 되고, 4분의 1이니까 전체 4분의 3만큼 예냉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게죠. 자, 이런 경우에는 전체의 4분의 3이 예냉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반감기가 3회 경과되었다. 반감기가 3회 경과되었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야? 자, 이만큼 됐는데 여기서 또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요만큼 또 진행됐다, 세 번 됐다. 그러면 4분의 1의 반이니까, 이게 8분의, 이 전체가 4분의 1이죠. 4분의 1의 반이니까, 4분의 1의 반이니까, 어떻게 되냐? 8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8분의 1이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얼마만큼 예냉됐냐면, 4분의 2 예냉되고, 또 4분의 1 예냉되고 해서 4분의 3만큼 예냉된 데에다가 여기서 8분의 1만큼 더 예냉되겠죠. 그죠? 그러면 4분의 3은 8분의 6이 되고 플러스 1이고 하니까 8분의 7이죠. 8분의 7. 이 경우는 8분의 7만큼 예냉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나오니까 8분의 7만큼 예냉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8분의 7 예냉 수준을 경제적 예냉 수준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8분의 7 예냉 수준, 이것을 우리는 경제적 예냉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것을 경제적인 예냉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예냉을 일반적으로 할 때 반감기가 3회 정도 경과된 상태. 이때가 경제적인 예냉 수준이다. 그리고 반감기가 3회 정도 경과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전체 예냉이 8분의 7 정도 진행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여기까지 8분의 7 정도 진행되었을 때 우리는 그 예냉이 경제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경제적 예냉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23페이지에 있는 기출문제 하나 나와 있죠. 이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자, 여름철에 수확한 복숭아를 예냉 과정을 거쳐서 유통시켜야 한다. 다시 말하면 수확해가지고 일단 품온을 낮추어서 저장고에 저장해서 이제 유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영도시 지원실에서 차압 통풍식으로 예냉할 때 온도 반감기가 1시간이라면 이 말입니다. 온도 반감기가 1시간이라면 품온이 32도인 과일을 4도씨까지 낮추기 위한 이론적 예냉 소요 시간은 얼마냐 이랬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품온이 수확했을 때 32도씨야. 이 32도씨를 예냉을 하는데 온도를 얼마까지 낮추려고 그래요? 4도씨까지 낮추려고 그래요. 4도씨까지 낮추려고 그런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할 때 이러한 예냉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냐? 반감기가 1시간이라고 그래서 반감기가 1시간. 자, 그러면 32도씨에서 반으로 줄인다. 그러면 16도씨가 되는 거죠. 이게 반감기야. 반감기는 이게 1시간 걸려 이 말이야. 1시간. 그렇죠. 자, 이제 16도씨를 또 반으로 8도씨로 줄여야 돼. 8도씨. 이거 또 1시간 걸린다. 반감기가 1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8도씨를 4도씨로 또 낮춰야 되겠지. 4도씨로 낮춰 이 반으로 줄였다. 이거 또 1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32도를 4도씨까지 이렇게 목표 예냉 온도까지 예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몇 시간 소요되겠느냐? 처음에 반감기 1시간, 또 두 번째 반감기 1시간, 세 번째 반감기 1시간, 반감기 3번 거치죠. 그래서 1시간, 토탈 몇 시간? 3시간. 3시간의 예냉 소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문제가 기출문제로 출제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척과 예냉 이렇게 되는데, 예냉이 이제 이어서 우리 교재에는 이제 나오네. 뒤에 또 나오네. 그지? 예냉에 대해서 우리 또 설명을 다 했는데, 예냉이 또 뒤에 나오네요. 자, 어쨌든, 세척과 예냉이다 그러는데, 세척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원예 산물을 수확했단 말이야. 수확하면은 그것을 씻어야 되겠죠. 이 씻는 걸 세척이라고 합니다. 씻는 것을. 그렇죠, 그죠? 자, 씻는 것을 세척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교재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와 있는 부분 정도는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 정도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척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로 씻어낸다라든지 또는 어떤 세척제로서, 세척수로서, 세척제가 포함되어 있는 세척수로서 씻어낸다라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이물질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세척을 한다. 이물질을 제거해 주는 거죠. 자, 이물질을 제거하는 건데, 세척의 방법에 가지고 건식, 섭식 여러 개 나있죠. 건식이란 마른, 섭, 물기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건식의 경우에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세척 방법입니다. 그래서 체에 의한 방법은 체라는 게 여러분 촌에서 자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조그마한 그물이 이렇게 쳐져 있는 이런 도구가 있습니다. 그따가 이제 우리 벼 같은 걸 수확을 하면 그따가 놓고 이렇게 흔들죠. 또 옆으로 흔들기도 하고 이렇게 흔들면은 그물망이 이렇게 있는데 이 그물망에 알갱이가 큰 건 있고 더 작은 이물질 같은 거는 밑으로 싹싹 빠져나가죠. 그죠? 이래서 이물질이 제거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물질이 제거되는 체에 있는 거. 송풍, 바람을 쏩니다. 바람을 쏘면 가벼운 것들은 이제 날아갑니다. 날라가 흩어짐으로써 이물질을 제거한다. 자석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곡물 같은 걸 수확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막 쇠붙이 같은 거, 조그만 쇠붙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지. 그러면 자석을 통해서 쇠붙이 같은 것을 제거하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이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X선에 의해서도 X선을 투과시킨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X선을 통해서 이 물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이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 그 다음에 섭식은 이거 이제 물을 사용하니까 물에 담근다.
물에 담궈서 세척한다. 분무는 물을 뿌린다. 물을 뿌려서 세척한다. 부유라고 하는 것은 물에다가 이제 담그면 이물질은 가벼운 이물질은 물 위로 뜹니다. 그래서 가벼운 이물질 물 위로 뜨면 물에 뜨는 것을 싹 이렇게 건져내므로써 제거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초음파 세척 방법은 우리는 용기에다가 물을 채우고 그 바닥에 초음파를 발생시키면요, 초음파를 발생시키면은 물이 막 진동을 합니다. 물이 심하게 진동을 합니다. 물이 심하게 진동함으로써 세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초음파 세척법이다, 이렇게 되어야죠. 그 다음에 세척하면서 이물질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제 살균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살균은 자외선을 조사시킵니다. 조사는 쪼인다. 쪼음으로써 살균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 자외선은요, 빛은 가시광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는데, 적외선은 주로 이제 열을 발생시키는 열작용을 합니다. 자외선은 화학작용을 합니다. 화학작용. 그리고 이제 가시광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 탄소 동화작용의 작용 주로 활용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자외선은 파장이 짧습니다. 여기로 올라서 파장이 크고, 여기로 내려올서 파장이 짧죠. 그러면은, 이 중에서도 자외선이 이제 살균 효과가 있는 파장은 어느 정도가 가장 효과적이냐라고 할 때, 대충, 100나노미터 정도인 파장. 100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이 살균의 효과가 가장 크다. 그래서 100나노미터, 1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성미터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작은 단위죠. 10의 마이너스 9성이라면 10의 9성분의 1이라는 얘기지. 10의 9성분의 1미터. 이걸 10의 마이너스 9성미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1나노미터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노미터 아주 그 작은 길이의 단위입니다. 파장의 단위입니다. 이 파장의 단위인데, 보통 100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에서 자외선이 살균하는 살균의 효과가 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해 산물의 세척수. 원해 산물을 세척하는 세척수로서는 주로 어떤 걸 사용하느냐? 원해산물의 세척수로는 오존수와 차염소산수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오존수와 또는 차염소산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존수와 차염소산수의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해산물의 세척수로 오존수하고 차염소산수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비교를 하면 첫째, 오존수는 오존을 물에 녹이는 장치가 필요하지만 차염소산수는 녹일 필요가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존수의 경우는 오존을 물에 녹여야 됩니다. 오존을 물에 녹여야 되기 때문에 오존을 물에 녹이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존을 물에 녹여서 오존수를 만드는 거지. 이걸로 세척하는 겁니다. 근데 차염소산수는 이렇게 물에 녹일 필요는 없다. 물에 녹일 필요가 없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존수는 저장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존수는 한 번 사용하면은 한 번 만들어서 즉시 사용해야 되고, 그걸 저장해 뒀다가 또 사용하고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오존수는 저장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 오존을 물에 놓겠지. 물에 놓고 오존수 가지고 그냥 세척을 하는 겁니다. 그걸로 끝. 즉시 세척하는 거죠. 일부는 오존수 세척하고 일부는 저장해 뒀다. 그걸 다시 사용한다. 다시 사용하면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그게 포함되어 있던 오존 함량 자체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오존 함량이 감소되므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염소산수는 장기간 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 차염소산수는 또 보관했다가 사용한다든지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한다든지 이게 가능하다. 다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존수는 유효 성분이 잔류하지 않지만 차염소수는 유효 성분이 지속적으로 잔류가 된다. 그래서 오존 수는 이렇게 저장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오존수로 만들어 가지고 즉시 사용을 해야 되고 놔두면 오존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오존 함량이 줄어들어. 오존 함량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유효 성분이 잔류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유효 성분의 잔류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차염소산수는 유효 성분이 씻고 나서도 유효 성분이 잔류되어 있다. 일부 남아있다. 자, 남아있으니까 이거는 다시 재오염되는 재오염의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재오염을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존수는 오존 배출을 위한 환기장치가 필요하지만 차염소산수는 이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환기가 불필요하다. 오존수로 만들었지만은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 오존이 날아간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오존이 날아가는데 이런 오존 배출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오존 배출을 위한 환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차염소산수는 이치가 없습니다. 이치가 없다라는 말은 아주 나쁜 냄새가 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환기가 필요하지 않다. 불필요. 자, 요 정도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예 산물의 세척수로서 오존수와 차염소산수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오존수와 차염소산수의 비교를 해보면 오존수는 오존수를 만들기 위해서 오존을 물에 녹여야 되고 녹여서 오존수를 만들면 즉시 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보관해서 사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 오존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오존수로서 세척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오존이 날아가 버리니까 유효 성분이 잔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존을 배출시켜야 되니까 그를 위한 환기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에 비해서 차염소산수는 물에 녹일 필요가 없습니다. 염소산수 그 자체를 그대로 쓰면 되고요. 보관해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유효 성분이 잔류되기 때문에 재오염을 예방시켜주고 그리고 이치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환기를 해줄 특별한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염소산수가 더 선호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한 거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척할 때 고려사항 돼 있는데 우리 보니까 우리 교재를 또 돌아가 봅시다. 224페이지에 농산물을 세척해 가지고 특히 건체류, 엽체류, 과체류는 열매를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세척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엽체류 2번 곰팡이 억제제로 클로린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엽체류의 경우에는 수확하는 단계에서 상처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상처에 곰팡이균이 상당히 증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곰팡이균을 억제하는 이런 억제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억제제로 사용되는 것이 뭐냐? 염소를 사용한다. 염소를 클로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곰팡이 억제제로서 염소가 많이 사용된다. 자, 차염소산수, 염소를 많이 사용한다. 특히 곰팡이 억제제로서 많이 사용되는 게 뭐다? 염소다. 염소를 많이 사용한다. 염소를 클로린이다. 이렇게 돼요. 곰팡이 억제제로서 염소를 많이 사용한다. 차염소산수 속에는 염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곰팡이 억제제로서는 염소가 많이 사용된다. 클로린을 많이 사용한다. 그 밑줄 하나 끊어 놓으시고요. 자, 그 정도로 해서 우리는 이제 세 척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냉 봅시다. 예냉. 자, 224번 예냉을 보니까 예냉이라고 하는 것은 1번에 수확 직후에 과실의 품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수송 또는 저장하기 전의 처리로서 수확 후 포장률을 제거하고 급속히 품온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이 예냉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확을 하고 나서 원예 산물의 품온이라는 말은 체온, 원예 산물의 체온을 낮추어주는 이것을 예냉이라고 그러는데 수송 또는 저장하기 전에 행하는 전처리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원예 산물을 이제 수송한다라든지 또는 저장한다라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수송하거나 저장하기 전에 전 처리로서 예냉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냉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확을 했죠. 그러면 수확한 원예 산물의 체온을 품온을 싹 낮춰주는 거예요. 품온을 낮춰주는 거예요. 이 품온을 낮춰줘가지고 그러고 나서 저장을 해야 돼. 그래야 저장성이 좋은 거예요.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걸 우리는 예냉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예냉을 해주면 그 생리적 작용을 한번 봅시다. 예냉을 하면은 품온을 낮춰주죠. 품온을 낮춰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도가 그만큼 낮아지니까 호흡작용이 왕성하게 나타나겠어요? 호흡이 억제되겠어요? 당연히 호흡작용이 억제되겠죠? 호흡작용은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정산작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산도 온도가 높을수록 활발하게 정산작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정산작용도 억제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전에 배운 걸 조금 지식을 한번 동원해 보면 호흡이다라고 하는 게 뭐죠? 이게 산화작용으로서 영양분의 소모작용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원예 산물이 이제 영양기관에 영양을 축적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확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이제 사람들이 식용을 한다라든지 할 거란 말이죠. 근데 호흡이 활발하게 수확했는데도 호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그런 영양분이 소모되어 버리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흡작용이 이루어지면은 그만큼 상품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호흡이 이루어지면은 호흡열이 발생되죠. 호흡열이 발생되죠. 그러면 호흡열이 발생되면은 그만큼 부패가 촉진된다. 그래서 호흡열의 발생으로 인해서 부패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지? 자, 그러니까 부패가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상품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부패가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은 상품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부패되기 쉽다라고 하는 말은 저장성은 어떻다? 저장성이 그만큼 나빠진다. 장기간 저장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정산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정산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 이 수확물에 수분 손실이 많아진다. 자, 수분 손실이 많아지면 그만큼 또 이것도 무게가 줄어들게 됩니다. 무게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역시 상품 가치는 어떻게 돼요? 상품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상품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수분 손실이 또 나타나면 신선도는 어떻게 되겠어? 신선도도 떨어지겠죠. 그죠? 신선도가 떨어지면 역시 상품 가치도 줄어들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저장성은 어떻게? 저장성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저장성이 떨어진다. 자, 이와 같이 호흡작용이나 정산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이와 같이 저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저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미리 수확하면 품온을 낮추어 가지고 그 다음에 저장 단계로 들어가는 게 좋겠지. 이게 예냉입니다. 아시겠죠? 예냉이다.
자, 그래서 우리 예냉이 떠돼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호흡량을 줄임으로써 저장 양분의 소모를 감소시키고 저장력을 증가시킨다 요 돼 있는데 이 정도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예냉 적용 품종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냉의 대상 품종이다. 그러면 특히 어떤 품종에 대해서 예냉을 시켜줘야 되겠는가? 특히 어떤 품목이 예냉의 대상이 되겠는가? 첫째 보면 호흡작용이 왕성한 품목. 호흡이 왕성한 품목은 당연히 호흡을 억제시켜줘야 돼. 억제시켜줘야 되니까 그 하기 위해서 온도를 낮춰줘야 돼. 그죠? 그럼 얘네 필요하고요.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수확한 품목. 기온이 높은 여름에 수확한 품목. 여름엔 기온이 높기 때문에 예냉을 통해서 역시 저장성을 높여줄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수확되는 시설 재배의 채소류. 시설 재배의 채소류. 자, 시설 재배의 채소는 시설 재배다. 이거는 인공적으로 기온을 높여주지. 인공적으로 그 안에 온실, 하우스 안에 온도를 높여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기온이 높은 여름에 수확한 품목과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 그 다음에 신선도 저하가 빠른 품목. 자, 예냉을 내줌으로써 아까 근데 신선도를 유지해 준다라고 그랬지. 그러면 신선도의 저하가 빠른 품목은 예냉을 내서 신선도의 저하를 막아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에틸렌 발생이 많은 품목. 에틸렌 발생이 많은 품목. 자, 에틸렌 발생이 많이 되는 것은 에틸렌 가스가 많이 발생이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노화가 촉진이 되고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그지? 그 다음에 수분 정산이 많은 품목. 수분 정산이 많으니까 정산됨으로 인해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그랬지. 그래서 미리 예냉시킴으로써 정산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야. 자, 이런 등등 이러한 품목들은 특히 예냉을 해줄 필요가 있고, 예냉 효과가 특히 큰 품목으로는 사과, 복숭아, 토마토 같은 게 예냉 효과가 특히 큽니다. 사과, 토마토, 복숭아, 또 몇 가지 더 들면 사과, 토마토, 복숭아, 포도, 딸기, 뭐 이런 품목들. 자, 이런 품목들은 특히 예냉의 효과가 아주 크다. 그래서 사과, 토마토, 복숭아, 포도, 딸기 같은 경우는 주로 호흡이 왕성한 품목들이고, 이런 품목들은 예냉의 효과가 아주 크고요. 이러한 품목들은 예냉을 해줄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 224페이지에 예냉 적용 품종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건 4가지를 들고 있지만, 우리 한 6가지 정도,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냉의 대상 품목으로는 이런 것들은 예냉의 효과가 아주 큰 그러한 품목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예냉의 방법 해가지고 이제 쭉 나와 있네요. 자, 예냉 방법에 강제 통풍식이다, 차압 통풍식이다, 냉수 냉각식이다, 진공 예냉법이다, 뭐 이런 등등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예냉의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